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컴퓨터應用진학부 이세호라고 합니다. 네, 이미지 분류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딥러닝이란 의미를 보게 되면은 딥러닝은 같은 구조 형태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에서 말씀드릴 합성고 신경망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CNN이라고 부르게 되는 신경망인데 네, 이번 시간에는 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러닝의 장점으로 보게 되면은 영상, 음성, 자연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층 구조의 복잡한 신경망에 이 다수의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래 그림 같이 입력층, 그리고 출력층, 그리고 사이에 이 많은 은닉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딥러닝의 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NN을 보게 되면은 CNN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합성곱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고 입력인 이미지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분류나 회귀와 같은 예측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지 분류, 객체 인식, 얼굴 인식 등의 이 다양한 시각 정보 처리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는 입력 이미지가 어떤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는 태스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 2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얘를 숫자 0부터 숫자 9까지의 그 데이터 중 클래스 중에 이 하나로 분류를 하는 것이 이미지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2가 들어오게 되고 어떤 연산을 거치고 그것이 0부터 숫자 9, 0부터 숫자 2, 9까지의 어느 클래스에 속하냐 같은 경우 숫자 2에 속하죠. 네, 따라서 이런 2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 이런 이미지 분류.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떤 이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는 태스크를 이미지 분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분류에는 많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100만 장 이상의 넘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총 1000개의 클래스를 갖습니다. 각각의 이미지가 이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저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데이터셋인데 얘 같은 경우는 6만 개의 훈련 데이터 그리고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 손글씨 이미지인데 각각은 28 by 28 크기의 흑백 이미지고요. 그에 대응하는 정답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 2의 정답 레이블은 2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정답 레이블이 뭐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정답 레이블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훈련 데이터는 6만 개. 얘 같은 경우 모델의 학습에 활용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델의 성능 평가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손으로 쓴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를 분류하는 기본적인 이미지 분류형 데이터셋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NN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입력으로 어떤 이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엠리스 데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숫자 2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다양하게 뭐 컴브, 렐루, 풀링, 컴브, 렐루, 풀링, 컴브, 렐루, 플리커넥트, 렐루, 플리커넥티드, 소프트맥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컴브렐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풀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연결 계층,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는 뭐 소프트맥스 계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의 주된 구조는 컨볼루션, 렐루, 그리고 완전 연결 계층, 그리고 소프트맥스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완전 연결 계층인데요. 완전 연결 계층은 이전 층의 모든 노드와 현재 층의 모든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전 층의 모든 노드가 현재 층의 모든 노드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전 층의 모든 노드와 현재 층의 모든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완전 연결 계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뭐 식 같은 경우는 현재 층을 y 그리고 이전 층을 x라면은 이 완전 연결 층에는 y는
WX 더하기 B의 형태로 표기가 됩니다. 이때 W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나타내며 이 뉴런 하나가 입력의 어떤 특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있는 W가 큰 값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노드가 이 출력층의 첫 번째 노드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반대로 얘가 얘의 값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이전층의 두 번째 뉴런이 이 완전층의 연결계층의 첫 번째 뉴런에 뭐 적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 웨이트 가중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뒤에 더해지는 편향값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완전형 연결계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를 수행하게 될 때 네트워크의 뒤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 연결 계층에 문제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형상이 무시가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면은,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얘는 뭐 가로, 세로, 그리고 네, 이게 컬러 같은 경우는 이 RGB 세 개의 채널을 가지게 되겠죠. 네, 이럴 텐데 이런 3차원 데이터를 가지게 될 텐데 이 완전 연결 계층에 입력하게 될 때는 이 3차원 데이터를 이 평평한 1차원 데이터로 평탄을 한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MBS 데이터 같은 경우는 흑백이니까 채널 수가 1인데 1 28 28인데 얘를 한 줄로 세워서 28 28의 이미지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를 하게 되어서 이 플리커런트 레이어 넣게 되는데 그럼 형상 정보가 무너지게 되겠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결 계층 문제점은 이런 공간적인 정보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 봤을 때 이런 숫자 6을 포함한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6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공간적으로 가까운 픽셀 같은 경우는 높은 연관성을 가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픽셀과 이 픽셀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네, 반대로 이 거리가 먼 픽셀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떨어질 겁니다. 이 픽셀과 이 픽셀은 연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얘가 컬러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은 이 RGB 세 개의 채널이 있을 텐데 각각의 채널은 당연히 연관성이 높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얘를 저희가 평탄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어, 네, 이런 패턴들이 무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모든 입력 데이터를 동등한 뉴런으로 취급하게 되어서 형상에 담긴 정보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합성국 계층의 입력 데이터를 이 특징 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합성국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는 연산이 이 합성국 연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필터의 윈도우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입력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 네, 그리고 입력과 필터에서 이 다양한 원소끼를 곱한 후에 총합을 계산한다. 네, 그리고 계산 결과를 출력에 해당 위치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든 위치에 대해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뒤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를 보게 되면 윈도우가 있는데 윈도우가 일정 간격을 이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윈도우가 씌워질 거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 아래에 윈도우가 씌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입력의 이 부분과 이 필터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이 각각의 요소들을 전부 다 곱합니다. 1과 2가 곱해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와 0이 곱해지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과 2가 곱해지게 되겠죠. 네, 이런 연산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16의 값이 나올 겁니다. 15의 값이 나올 겁니다. 얘를 반복적으로 이 윈도우에 대해서는 15의 값, 이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네, 16의 값,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네, 6의 값, 그리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뭐 15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터링 연산, 합성과 연산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향, 이 바이어스 값을 더하게 됩니다. 이 연산 결과에다가 네, 특정 바이어스 값을 더하게 되어서 최종 결과를 오른쪽과 같이 얻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합성과 연산이 수행이 될 거고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네, 패딩을 보겠습니다. 이 패딩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의 주변부를 특정 값으로 채우는 것을 패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0으로 패딩을 하게 되는데 얘를 저희가 이 되로 패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래 예시 같은 경우는 네, 4x4의 입력에다가 이 폭이 1인 패딩을 수행한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폭이 1이다라는 것이죠. 위아래 좌우에 이 1의 폭으로 패딩이 된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4x4가 6x6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 3x3 크기의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네, 윈도우가 맨 처음에 여기다 씌워지고 그 다음에는 한 칸 옆에 그 다음에 또 한 칸 옆에 그 다음에 또 한 칸 옆에 씌워지게 되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 출력 결과가 4x4의 크기의 크기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앞에 예시 같은 경우는 4x4의 입력 데이터에 3x3의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2x2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적절한 패딩을 수행하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크기를 얻도록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물론 꼭 동일한 크기가 아니더라도 이 패딩의 폭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패딩의 폭을 더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출력이 더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패딩을 더 크게 하면 출력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크기 같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패딩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라이드인데요.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필터를 적용하는 위치의 간격입니다. 앞에 예시 같은 경우는 모두 스트라이드를 1을 사용했는데요. 스트라이드를 1로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다 필터 적용이 된 다음에 한 칸 오른쪽에 필터가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시 한번 오른쪽 한 칸 옆에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스트레이드가 2라고 하게 되면 이 간격이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이 건너뛰어서 여기에 필터, 네, 그리고 또 오른쪽 건너뛰어서 여기다가 필터가 적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이드를 크게 하게 되면은 이 출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2차원 데이터의 합성급 연산을 봤는데요. 3차원 데이터의 합성급 연산 같은 경우는 2차원 데이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신에 각각의 채널마다 합성급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들을 전부가 더하게 되어서 하나의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때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와 이 필터의 채널 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모든 필터의 크기는 같아야 될 거고요. 필터의 크기는 당연히 여기서 이 예시같이 3x3이 아니더라도 5x5, 7x7 원하는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윈도우가 먼저 왼쪽 위에 씌워지게 되면은 이 123, 012, 301이 이 첫 번째 필터와 연산하게 될 첫 번째 채널과 연산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의 얘와 이 필터의 두 번째 채널이 연산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채널에 대해서 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63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네, 얘를 윈도우로 움직여가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네, 오른쪽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네, 3차원 데이터의 필터 연산도 이런 합성과 연산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네,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네, 그럼 3차원 데이터 합성과 연산을 보게 되면은 입력 데이터가 C by H by W라고 하게 되면 필터는 채널 수가 동일하되니까 마찬가지로 C by 필터의 크기는 FH by FW가 될 거고요. 네, 그럼 그에 따른 출력 결과는 1 by OH by OW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출력 결과가 채널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이렇게 여러 채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 앞에서 보시면은 앞에 예시 같은 경우는 필터가 하나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터를 많은 개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많은 채널의 출력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필터의 개수를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FN개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출력 데이터가 이 FN 채널로 얻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의 이 첫 번째 필터의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FN개의 필터의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따라서 출력 데이터는 FN by OH by OW의 결과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겠죠. 네, 각각의 채널마다 바이어스는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연산 최종 결과가 다음과 같이 바이어스를 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n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n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냐? 그럼 입력 데이터가 이 C by H by W에서 앞에 n이 추가가 되어서 n by C by H by W가 되겠죠. 이 n개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필터가 n배로 늘어나진 않겠죠. 필터는 그대로 이 fn by C by FH by FW의 디멘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n개의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결과가 n by fn by oh by ow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최종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합성급 연산을 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네, 풀링 연산을 보겠습니다. 네, 풀링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네, 풀링 계층인데요. 네, 풀링 계층은 일반적으로 이 가로 세로 방향의 공간을 줄이는 연산을 할 때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예시 같은 경우는 뭐 최대 풀링의 예시인데요. 2 2의 최대 풀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고 여기서 2 2에 풀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풀링의 윈도우 크기와 스트레이드는 같은 값을 사용하는데 그럼 이 아래 예시 같은 경우는 2 2의 맥스 풀링을 수행한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 영역에서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서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3, 얘 같은 경우는 4,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을 찾아서 기존의 값을 대체한 연산이 네, 풀링 연산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네, 이런 식의 2 풀링 연산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출력의 크기가 가로가 절반, 세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만약에 3 3의 맥스 풀링을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가 각각 3분의 1이 되겠죠. 네, 이런 최대 풀링 말고도 평균 풀링이 있습니다. 이 평균 풀링은 대상 영역의 최대값이 아닌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연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로 대표적인 것으로 렐루 함수가 있는데요. 이 렐루 함수 같은 경우는 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선형 함수 같아 보이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0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비선형 함수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hx는 0 또는 x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0,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런 렐루 함수 같은 경우는 네, 그 합성 곱층이라든지 완전히 열계층 같은 선형 함수 뒤에다가 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하는 이유는 네, 비선현성을 도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비선현성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전체 네트워크가 선형 함수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층을 아무리 깊게 한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한 층 네트워크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형함수를 hx라고 하게 되고 hx는 ax 더하기 b를 세층으로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y는 hhx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의 연산 결과가 다음과 같이 뭐 a 3승 x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ab 더하기 b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 a 3승을 대문자 a 얘를 b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ax 더하기 b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얘는 한 층으로 이런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층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한 층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선형함수만 쌓게 되면은 저희 층을 많이 쌓는 이점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활성함수로 이 비선형함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높은 층을 쌓는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함수는 이런 비선형함수를 활용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네, 컨볼루션, 그러니까 합성곱, 그리고 렐루, 그리고 풀링, 그리고 완전 연결 계층을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출력층인데요. 출력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될 때는 이런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소프트맥스 함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YK는 분모는 i늘부터 n까지 익스포넨셜 AI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 AK가 되는데요. 이 n 같은 경우는 출력층의 노드의 수입니다. MIS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숫자 0부터 숫자 9까지 분류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n이 10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요 식을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출력이 0과 1 사이의 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가 무조건 분자보다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출력이 0과 1 사이고요. 그렇다고 음수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네, 출력이 0과 1 사이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의 총합이 1이 됩니다. 여기서 이 y1부터 y10까지 전부 다 더한다면 그 결과는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출력의 총합이 1이고 출력이 0과 1 사이의 실수니까 이 출력을 확률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출력층에서의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층에 일반적으로 이런 분류 문제의 마지막 층에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배치를 하게 되어서 이 각각의 클래스의 확률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럼 이 출력층의 뉴런수는 어떻게 정하냐를 보게 되면은 이 클래스의 수에 맞춰서 뭐 설정하면 된다. 이 분류 문제에서는 이 클래스의 수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MIS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숫자 0부터 숫자 9까지 분류하는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럼 클래스의 수가 10개가 되겠죠. 네, 그럼 그때 그러면 뉴런수를 10개로 설정하면 되겠죠.
뉴런 수를 10개로 정하게 되어서 그럼 각각의 뉴런이 각각의 그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경망의 학습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순전파, 역전파로 되어 있는데요. 순전파 같은 경우는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순서대로 통과시키게 되면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얻게 되겠죠. 네, 그것이 이 순전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전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컨브 그리고 뭐 다양한 층이 있겠죠. 뭐 컨브라든지 렐루라든지 풀링 그리고 완전 연결 등등이 있을 텐데요. 그럼 각각의 학습된 매개 변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컨볼루션 같은 경우 그리고 네, 프리퀀시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있겠죠. 네, 그것들이 매개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학습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한 것이 이 순전파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역전파인데요. 역전파 과정에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학습이 되는데 어떻게 학습이 되냐를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순전파와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 부르게 되고요. 네, 출력층부터 입력층까지 이 반대로 역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학습이 됩니다. 이 순전파 과정에서 이 뒤에서 말씀드릴 손실함수를 얻게 되는데 그 손실함수에 대한 각각의 매개 변수의 미분값을 계산합니다. 이 손실함수를 2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매개 변수로 미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미분값을 기반으로 각각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각각의 매개 변수의 값들을 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역전파 과정에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파를 통해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학습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네트워크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그 분류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역전파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학습이 되고 학습된 매개 변수는 이 순전파를 통해서 예측 그 학습된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이 순전파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엠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 훈련 데이터가 6만 개 그리고 시험 데이터가 10,000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누어서 훈련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로 나눈 이유를 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학습을 하고 시험 데이터에다가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고요. 네, 그리고 시험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된 모델의 뭐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될 때는 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를 바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범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범용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능력은 신경망이 아직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나누게 되면은 어, 그 신경망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성능을 평가할 겁니다. 시험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훈련 데이터에서만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시험 데이터에서만 그 테스트를 하게 될 거니까 훈련 데이터가 시험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신경망이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범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분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만 학습과 평가를 모두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최적화된 상태를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오버피팅을 피하는 것이 인공지능 학습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훈련 데이터와 이 시험 데이터를 나눠야지 이 공정한 이 성능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범용 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손실함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손실함수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신경망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표현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표현하는 지표로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실함수는 매우 많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오차 제곱합 그리고 이 분류에 활용이 되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있는데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실제 분포인 t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모델링을 통해 구한 분포인 y를 모델링했을 때 이 둘 간의 차이를 정보량 측면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e는 마이너스 썸 i ti 곱하기 로그 yi 같이 되는데요. 이때 ti 같은 경우는 뭐 정답에 해당되는 인덱스만 원수만 1이고 이 나머지는 0인 원핫 인코딩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원핫 인코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이 숫자 2가 보시게 되면은 각각 정답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0부터 그 9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서 2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얘는 1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따라서 0, 0, 1, 0, 0,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따라서 t 같은 경우는 0, 0, 1, 0, 0 0 같이 원핫 인코딩으로 되어 있고 그럼 y 같은 경우는 각각에 대한 확률을 포함하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0.01, 얘는 0.02, 얘는 0.94, 뭐 그리고 뭐 이런 값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y와 t 간의 분포의 차이를 계산한 겁니다. 이것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일 거고요. 그럼 이때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언제 최소가 되냐를 보게 되면은 예, 둘이 분포가 동일할 때, 이 t와 y의 분포가 동일할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숫자 2의 확률이 100%다라고 했을 때 이 최소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학습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이 매우 낮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분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그 다음은 미니 배치 학습입니다.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 손실함수 값을 구하고 그 값을 최대로 줄여주는 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손실함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훈련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100개의 손실함수 값들을 합을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데이터 하나에 대한 손실함수만 고려했는데요. 훈련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이 다음과 아래와 같이 손실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서 n이 추가가 되었죠. 이때 대문자 n은 데이터의 개수가 될 거고요. 이때 tnk는 n번째 데이터의 k번째 정답값, 그리고 yNK 같은 경우는 n번째 데이터의 k번째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값을 n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나눠준 이유는 훈련 데이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이 통일된 지표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럼 이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보게 되면은 경사법 또는 경사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위치가 있으면은 여기서 가로치기 가까이 매개함수 W 그리고 세로치기 손실함수라고 보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보게 되면 왼쪽이죠. 그럼 기울기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다시 기울기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W가 W 빼기 에타 곱하기 DEDW 얘 같은 경우는 미분값이 될 거고요. 미분값의 반대 방향으로 이 에타를 곱한 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 경사법 또는 경사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매개변수들이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상적인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가 근접한 위치로 가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엠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가 6만 개인데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에 손실함수를 계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일부를 추려서 이 전체의 근사치로 이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훈련 데이터의 일부, 예를 들어서 100장을 골라서 학습을 수행하고 역전파를 통해 이 같은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이 100장의 데이터를 이 미니 배치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600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훈련 데이터, 6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이 600개의 훈련 과정을 저희가 이 1에포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럼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다수의 에포크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그때 하이퍼 매개변수로 학습률 값 에타를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에타를 통해서 이 각각의 스텝에 얼마큼 많이 이동할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이 에타 값이 너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이동해야 되는데 얘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동하게 되면은 요 위치에 이동하게 되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해서 네, 발산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타는 값이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이 반대로 너무 작다라고 하다면 갱신이 이만큼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엔 여기에 도달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에타 같은 경우는 학습의 값, 에타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값을 활용해야 된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 값의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관법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갱신이 됩니다. 이 W가 W 빼기 에타 곱하기 DDW와 같이 갱신이 될 거고요. 이 각각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위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 확률적 경사관법 SGD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번 미니 배치를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얘를 확률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확률적 경사관법 SGD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SGD를 통해서 각각의 매개변수들이 학습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최적화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아담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뭐 그것들은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개방형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업평가원의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고요. 네, 본 결과물의 내용은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관이 지원한 ESW 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